최근의 한중 관계를 돌이켜보면 과연 지금 중국으로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출장이나 여행을 가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중국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CR 검사 등은 정책의 변화가 많고 지금 상황을 보면 올해 안에는 전부 폐지가 될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은 전부 일정 등급 이상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여관이나 여인숙 수준의 숙박시설은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각종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고 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이트에는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호텔만 올라오는 거니까요. 문제는 중국에 와서 이제 숙소를 예약해야 하는 경우인데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호텔 예약은 보통 메이투안, 취날 같은 APP를 사용하는데 직접 접속해서 보면 베이징의 이 숙박업소는 1박에 3만원이 좀 넘죠. 호스텔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 숙박 규정을 보면 대륙 손님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홍콩 사람, 마카오 사람은 여기에서는 숙박이 안 됩니다. 반면 이 호텔은 1박에 15만원 정도고 숙박 규정을 보면 18세 이하의 단독 숙박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숙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APP상에서 따로 공지를 하지 않는 호텔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하기 전에 외국인 숙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4성 이상 숙박료가 1박에 500위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중국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장소는 공항을 제외하면 호텔, 큰 관광지, 은행 ATM 등으로 매우 한정적입니다. 여행 도중에 경비가 좀 부족해서 ATM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 환율이 높고 또 수수료 때문에 보통은 은행 환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가급적이면 여행 경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국 ATM 기계를 사용하게 된다면 거래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카드가 나오지 않으니 꼭 카드 꺼낸 버튼을 눌러서 빼야 합니다. 중국 위안화 환전은 은행이나 공항보다는 명동이나 한국 속의 중국인 대림동의 환전소들이 좀 더 저렴할 수 있으니 환율을 비교해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업무로 가는 분들은 필수적인 거고 여행 가는 분들도 필요한 정보나 예약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일행하고 연락도 해야 하니까요. 일단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기본적인 수준은 되니까요. 관건은 외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데 한국 통신사들의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전화도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문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많지 않다는 건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로 돌아와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통화가 필요 없다면 4K 와이파이를 대여해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는 한데 문제는 휴대하면서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고 항상 충전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통합 유심이라는 상품은 중국에서도 해외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판매자는 유튜브 등에 접속할 수 없는 중국 전용 유심을 팔고 있으니 구매 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VPN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톡은 완전히 안 되고 네이버는 기사를 읽거나 메일을 주고받는 건 가능하지만 블로그나 카페에는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인데 중국에서는 접속조차 할 수 없으니 정말 불편합니다. 이유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답게 여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나 공산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SNS가 올라오면 다른 인민들이 그걸 못 보게 바로 삭제하고 업로드한 유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트위터나 유튜브는 그런 내용들을 제재하거나 삭제 조치를 안 할 것이고 당연히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안 알려줄 테니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VPN을 사용하면 좀 연결이 되다가 오래 못 가서 끊어지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무료 VPN이나 저렴한 상품을 사용해서 그럴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하는 유료 상품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항공기는 다른 국가들하고 이용 방법이 대동소이하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먼저 지하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지하철의 검문 검색은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번 타러 가면 한 번은 금속 탐지기로 검사를 받았을 정도고 가방은 당연히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 통과시켜야 하는 거고요. 황당한 건 액체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예를 들어 생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검사하는 사람 앞에서 직접 마셔서 음료라는 걸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온병에 뜨거운 차를 넣어서 다니니까 저보다 더 짜증났겠죠. 그동안 인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는지 3년 전부터인가는 금속 탐지기 검색은 잘 안 하고 음료수는 이제 기계가 있어서 액체에 담긴 병을 기계에 접촉해서 확인하더라고요. 중국의 고속철은 아마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전국적으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장거리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인도나 동남아에서 기차를 타면 힘들잖아요. 중국은 아주 편하고 빠릅니다. 이제는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중국 고속철의 엄청난 규모와 속도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서울의 지하철도 적자가 나는 것처럼 중국 역시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인건비가 낮고 인구가 14억이 넘는다고 해도 그 넓은 중국 국토에 철로망을 다 연결하고 보수 및 유지를 하는 비용은 운임으로는 전혀 감당이 안 됩니다. 다만 경제적 산업적인 측면에서 물류와 인적 자원의 빠른 이동이 필요하고 비상시 인민해방군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철로를 전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는 물론 공항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큰 관광지 입구에도 적지 않은 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길거리에서는 점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중국은 한국하고 달리 차량 호출 서비스가 워낙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우버가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가 포기하면서 중국 기업에 매각을 했고 곧바로 띠디라는 중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었는데 미국에 상장을 했다가 중국 정부에 심하게 제재를 당한 후로는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제재 이유는 중국 도로망 등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건데 요즘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올 텐데 도로 정보도 위성으로 보면 다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국 주식시장이 아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다는 개심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식당에는 차가운 맥주는 있어도 차가운 물은 없습니다. 단체 여행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에는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하고 차 문화에 대해서 물이 안 좋아서 끓여서 먹는 습관이 생긴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중의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음료수를 마시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온이 36.1도 정도인데 차가운 게 들어오면 몸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나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맛있는 곳, 유명한 곳도 가지만 방문한 국가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완전 로컬 식당도 꼭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김밥 천국 정도의 그런 중국의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면 위생은 간단한 볶음밥 종류를 먹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먼지가 나릴 정도로 쓸고 닦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점심을 1시나 1시 반쯤 좀 늦게 먹으러 가면 손님이 이제 좀 빠진 시간이잖아요. 빨리 청소를 하고 쉬고 싶은지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불편하면 작은 식당에는 청소 안 할 시간에만 가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고 규모도 큽니다. 제품에는 전부 가격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쇼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과일이나 먹을 거를 좀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한국은 보통 고기는 600g, 채소는 400g을 한 근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고기, 물고기, 채소, 과일 등 대부분 판매 단위가 한 근입니다. 가격 표시도 한 근 500g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는 표시된 기준 가격을 확인하고 이제 무게를 고려해야겠죠. 일단 상품을 고르고 이제 플라스틱 백에 담아서 무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진시황의 후손들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도량령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결제할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해도 되는데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QR코드 결제 APP를 사용합니다. 중국은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QR코드 결제 방식이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반 상점은 물론이고 길거리 좌판이나 거지들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성 차원에서는 당연히 현금의 발행량이 줄어드니 경비가 절감되는 거고 21세기 빅브라더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쉽죠. 어디를 가도 QR코드를 결제를 하니까 내 위치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국이 국내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금성이나 그런 건축물 관광지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자연환경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에 중국 내 관광지들이 많아서 모두 이렇게 변했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변화의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원래는 입구에서 관광하는 지역까지 몇백 미터였다면 확장 공사를 하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입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동차, 택시, 관광버스는 못 들어가니까 돈 내고 관광지에 관광차를 타고 들어오라는 거죠. 관광지 안의 지역들도 예전에는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건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들이 많아서 더 많은 지역들을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지역을 보고 또 관광차를 타고 정해진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빨리 보고 나가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건 바뀐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1박 2일 팀이 갔을 때는 바로 천지야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천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위에서만 봐야 합니다. 여행이라면 패키지 여행을 갈 건지 자유여행을 갈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유여행은 중국어가 원활하게 가능하거나 혹은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여행 중에 거의 대도시에서만 머물 계획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고 중국어를 못한다면 꼭 여행 가이드와 함께하는 단체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중국에서 영어가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은 호텔이나 대형 관광지로 국한됩니다. 중국인들의 영어 회화 수준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여행 다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여행하는 분들도 여행 일정 중간에 중국 로컬 여행사를 통해서 며칠 정도만 패키지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은 이런 경우에는 인민들보다 50% 정도를 더 냈거든요. 여행 비용이 400위안이면 외국인들은 600위안을 내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유를 물으니까 외국인들은 일정 중에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물건을 안 사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운남성처럼 소수민족이 많은 지방이 아니면 특별히 바가지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행 관련 APP가 많이 생겨서 APP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그런 추가 요금을 안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패키지는 숙박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저가 여행이라서 식사면에서 중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적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일정 중에 중간마다 물건을 파는 곳이나 소비를 유발하는 그런 장소에 반드시 들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해도 패키지 여행은 개인 여행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자유여행으로 가면 교통편이 되게 애매하고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은 무비자 협정국이 많은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최근 자료를 보면 일본이 193개국으로 1위, 한국과 싱가포르가 192개국으로 공동 2위입니다. 반면 중국 인민들이 무비자로 입고 갈 수 있는 국가는 80개국으로 66위입니다. 비자협정은 상호주의라서 이렇게 인민들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건 즉 외국인 역시 비자 없이 중국으로 입국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중국에 무비자로 입고 갈 수 있는 국가는 약 20여 개국 정도뿐입니다. 그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으며 정말 의외의 나라들이 무비자 대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인에게는 반드시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도 한국에 올 때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 비자 신청이나 발급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를 챙겨서 직접 중국 비자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대행 업체에 맡겨도 됩니다. 다만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니 최소한 두세 개 업체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중국은 항상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나쁜 국가라고 말하고 한국하고는 마치 예전부터 오래된 좋은 친구라도 되는 관계인 듯 이야기하지만 최근 중국의 입국 규제 정책만 봐도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국력에서 오는 차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한국을 속국으로 보기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제도라는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자 동시에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절대로 자녀에게 김정은, 김주애 같은 이름을 지어줄 수 없겠죠. 제가 이렇게 국가의 제도 이야기를 꺼내는 건 바로 중국이 우리와는 매우 다른 공산주의 국가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가서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장이나 번화가 같은 길거리에서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시위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당에 반하는 발언이나 선동, 집회 등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 돌아와서 한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예를 들면 시내 중심의 광장 같은 곳 주변은 항상 공안은 물론 무장 경찰까지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 중국 시내에서 시진핑 퇴진하라, 공산당은 나쁘다 이런 내용으로 소리치면 한 5분 만에 잡으러 올 겁니다. 무장 경찰은 경찰 특공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비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준 군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라의 쿠데타 시도 이후로 중국 내 안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무장경찰의 전력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중국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국토를 들어서 이사 갈 수는 없기에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호국으로 보든 잠재적 적국으로 보든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영상 내용이 즐거운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